여기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번듯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명의도 아주 깨끗합니다. 매달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고 삶은 안정적이고 자유롭습니다. 신체도 아직 정정해서 누구에게 짐이 된 적도 없고 오히려 가끔 손주들을 봐주거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녀는 깐깐하거나 미움받는 시어머니도 아니고 자식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들은 자랄수록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전화 통화는 점점 짧아지고 말투는 갈수록 건성입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생각하고 준비해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차갑게 대할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며 내뱉은 그 말들이 사실은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친밀함이 빠져나가게 만드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요. 그녀에게 부족한 건 돈도 이성적인 판단력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진정으로 부족했던 건 밥 한 끼를 편안하게 함께 먹고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누군가가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현명한 노인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세 마디가 있다는 것을요. 예전에는 입에 달고 살았지만 이제는 절대로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그 말들. 그 세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마음의 문을 닫았던 자식들의 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 세 가지 말,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거나 혹은 지금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함께 천천히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막 애호박 새우젓국을 식탁에 올려놓은 참이었습니다. 가스불은 아직 끄지 않았고 찌개 냄비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휴대전화 화면에 딸 지은의 이름이 떴습니다. 나는 서둘러 가스불을 약하게 줄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내가 뭐 하나 말할 건데 절대 화내면 안 돼? 딸아이의 이런 서두는 뻔합니다. 또 무슨 사고를 쳤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려는 거죠. 화 안 낸다. 무슨 일인데. 나는 목소리는 차분하게 했지만 허리는 꼿꼿이 세웠습니다. 나 강릉 쪽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까 해서 방 2개에 거실 하나 있는 건데 크진 않아도 위치가 좋아. 내 친구도 그 근처 살거든. 나는 무의식적으로 식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너 강릉은 바람도 세고 습해서 살기 불편하다더니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리고 넌 서울 직장 다니면서 그 먼 데서 어떻게 출퇴근을 해? 환경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회사에서 재택근무도 늘려준다고 했고 거기서 지내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 지은아, 내 말 들어. 지방 아파트는 사두면 나중에 팔기도 힘들고 애물단지 된다. 너 지금 서울 전셋집 살기 좋잖아. 왜 굳이 일을 버려? 예전에 내가 오피스텔 투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 말 안 듣고 샀다가 손해봤던 거 잊었니?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이 모든 게 다 널 위해서 하는 소리야. 결국 내 말 듣는 게 남는 거라니까.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만 들려왔죠. 내가 막 다음 말을 이어가려는데 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다시 걸게.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한 손에는 전화기를, 한 손에는 국자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은 꺼졌고 찌개는 반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나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저녁에 손주를 데리고 온다고 했었는데 오후에 문자가 왔었거든요. 보습학원 보강이 잡혀서 애 픽업해야 한다고 못 온다고요. 뭐라고 답장을 할까 하다가 그냥 응 한 글자만 쓰고는 지워버렸습니다. 식탁에 앉아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는데 문득 내가 약속 장소에 나가지 못한 맞선 상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걷었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베란다에 낡은 러닝셔츠 한 장이 걸려 있더군요. 3층에 사는 최 영감님네 빨래입니다.
그분은 나이 들고 나서는 통 꾸미질 않습니다. 옷이 해져도 버리질 않죠.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셋이서 종종 차도 마시곤 했습니다. 최 영감님은 얼굴에 늘 사람 좋은 웃음을 띠고 속에 있는 불만은 절대 밖으로 내색하지 않는 분이셨죠. 그 댁 부인은 남편이 주관이 없다고 타박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집안일에 너무 무심하다고 싫어했죠. 나도 종종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로서 존재감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면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죠. 간섭 안 하고 안 싸우는 게 최고지.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이가 중학교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남학생과 어울려 다닐 때 나는 아이 가방을 뒤져 편지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사흘 동안 밥도 안 먹고 말을 안 했죠. 그래도 난 당당했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네가 잘못된 길로 갈까봐 그러는 거야. 아이는 결국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기숙사로 떠났고 그 뒤로 집에 올 때마다 묘한 방어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이가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건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간섭이 사랑이고 잔소리가 책임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을 조금씩 더 멀리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녁에 아랫집 박 여사가 전기밥솥 고무 패킹을 빌리러 왔길래 들어오라 해서 보리차를 2잔 탔습니다. 따님은 요즘 자주 와요? 그녀가 묻더군요. 지난달에 한 번 왔었나? 나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바쁘잖아요. 시간 내서 오는 게 쉽지 않지. 너무 간섭하면 안 돼요. 잔소리할수록 더 안 오려고 하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론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박 여사는 가볍게 한 말이었지만 내겐 천근만근 무겁게 들렸습니다. 정말 내가 말이 너무 많은 걸까요? 아이들이 전화를 끊기 전에 속으로 엄마, 제발 그만 좀 해라고 외치고 있었을까요? 밤에 베란다 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등나무 의자에 조명이 비쳤습니다. 등받이 한쪽이 터져나간 남편이 떠난 뒤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물건입니다. 의자에 앉으니 삐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문득 나 자신에게 묻고 싶어졌습니다. 이선희, 너는 다 내 말을 들으라고 했지만 정작 너는 아이들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니? 창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서늘했습니다. 날씨가 바뀌기 전에는 늘 묘한 침묵이 흐른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들 민호가 며느리와 손주 준우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식사라고 해봐야 집밥입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싱싱한 고등어와 시금치 그리고 민호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두부조림을 했습니다. 준우는 소파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민호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국을 뜨는 걸 거들고 있었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탁을 바라보는데 문득 아주 오래전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앉아 있었고 두 아이는 아주 작았죠. 지금은 다 커서 내 간섭을 귀찮아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라. 나중에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면 대전에 있는 아파트랑 여기 서울 아파트 너랑 지은이랑 한 채씩 나눠 가져라. 서로 싸우지 말고 복잡하게 굴지 말고 딱 그렇게 정리해. 민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숟가락이 허공에 정지했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만 내려다봤고 준우는 고개를 돌려 나를 한번 보더니 다시 게임에 열중했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급속 냉동된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밥 먹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미리 말해두려고. 나중에 혹시라도. 나중이라니요. 엄마,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만 이상해져요. 민호는 그 말을 끝으로 내 눈을 피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어머니 국 드세요라고 했지만 나는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밥은 모래알 같았고 식사는 금방 끝났습니다. 밥 먹고 공원이라도 좀 걷자고 했지만 민호는 준우 숙제가 있다며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준우가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어 주더군요. 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입안에는 쓴물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그저 아이들을 위해 미리 정리해주고 싶었던 건데 왜 입만 열면 하지 말아야 할 소리가 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편의점에서 아침을 사들고 오는 옆집 박 여사를 만났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두유 2개가 달랑거렸습니다. 벌써 아침 샀어요? 내가 밝은 척 물었습니다. 우리 영감탱이가 이 맛 두유만 찾잖아. 마트 거는 싫대. 박 여사가 웃었습니다. 나이는 비슷하고 층간 소음 문제로 알게 된 오랜 이웃입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직설적이라 가끔 거슬릴 때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틀린 말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아들네 왔다 갔죠? 그가 불쑥 물었습니다. 응, 밥만 먹고 갔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집 문제 좀 미리 이야기했더니 애가 영 불편해해서 박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재산 얘기했구만. 죽고 나면 집 한 채씩 가져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여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두유 봉지를 고쳐 쥐었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담듯이요. 아이고, 이 여사님. 노인네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유산 얘기 미리 꺼내는 거야. 왜요? 미리 정해주는 게 낫지 않나? 내 큰동서 알지? 그 양반이 재작년에 명의 미리 정리해준다고 아들 둘한테 집 넘겨줬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다 넘겨받고 나니까 며느리들이 눈치 주고 아들들은 서로 미루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지방 요양원에 가 있잖아. 만날 때마다 울어. 나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당장 주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자식들 귀에는 그게 그거야. 나 죽으면 가져라 하는 순간부터 자식들은 언제 돌아가시나 생각하게 된다고. 요즘 사람들 집소리만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는데 정작 마음은 떠나는 법이야. 박 여사는 나를 타박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비닐봉지 속에서 출렁이는 두유를 바라보며 어제 민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일종의 거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죽음을 전제로 한 대화를 듣기 싫었던 거겠죠. 어떤 말은 뱉는 순간 끓는 주전자를 맨손으로 잡는 것처럼 따뜻함이 아니라 화상을 입힙니다. 오후 내내 할 일이 없어 베란다에 앉아 멍하니 밖을 봤습니다. 놀이터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띄엄띄엄 올라왔습니다. 마음속에 콩알만 한 무언가가 걸려 넘어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일기장 뒤편. 나만 아는 곳에 누런 서류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남편 이름 박상훈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떠나기 1년 전 암 진단을 받고 쓴 것입니다. 그는 10년은 늙어버린 얼굴로 나를 앉혀놓고 말했었습니다. 편지 한 통과 유언장을 썼다고. 하나는 내가 보는 거고 하나는 변호사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보여주지 말라고,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 속에 살게 하지 말라고요. 그때는 그가 너무 생각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 편지를 꺼내 읽어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집 문제는 내가 다 정리해뒀어. 하지만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진짜 아이들에게 남겨줄 건 집 문서가 아니야. 아이들이 언제든 편하게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야. 당신이 만약 집을 담보로 아이들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 아이들은 영영 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리만 남기고 감정은 안 남길게. 당신도 다 너희를 위해서라는 말 남기지 마. 우린 늙었어. 아이들이 우리 말을 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 말을 다 하고도
우리랑 차 한 잔 더 마시고 싶게 만들어야 해. 편지지를 쥔 손마디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그동안 내 통제와 계획이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아이들을 묶어두려는 밧줄이었던 겁니다. 며칠 전 내가 집 한 채씩 가져라 했을 때 아이들은 그 말 뒤에 숨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는 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부엌을 윤이 나게 닫고 오랫동안 쓰지 않던 닭이 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우롱차를 우렸습니다. 예전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아이들 성적부터 노후 계획까지 별별 이야기를 다 했었는데 남편은 그때 이미 조용한 동행을 연습하고 있었나 봅니다. 차 향이 퍼질 때쯤 지은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미안해. 내가 말이 좀 심했어. 엄마 걱정해서 한 말인 거 아는데 내가 좀 예민했나 봐.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면 엄마 보러 갈게. 맛있는 거 먹자. 나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집 얘기도 미래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든 고양이 이모티콘 하나를 보냈습니다. 시간 날 때 밥 먹으러 와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차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따뜻한 차가 넘어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만약 죽은 뒤에 유산을 다시 입에 올린다면 아이들은 정말로 내 장례를 치르러 올 때만 집에 오겠구나. 내 평생 모은 재산보다 이 차 한 잔의 고요함이 더 소중하구나. 일주일 뒤 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준우 바둑 학원 등록해 주신 거요.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화난 얼굴은 아니었지만 꽤나 참았다가 꺼낸 말 같았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 도서관 문화센터에 어린이 바둑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강료도 싸고 교재도 준다기에 맨날 태블릿만 보는 손주가 생각나서 덜컥 등록을 해버린 겁니다. 내가 픽업도 해주고 손주 얼굴도 볼 겸 좋은 생각이라 여겼죠. 밥 먹을 때 자랑스레 얘기했는데 반응이 썰렁했었습니다. 아니, 바둑이 두뇌 개발에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 내 아빠도 어릴 때 배웠어. 하지만 저희가 이미 영어 학원 스케줄 짜놨단 말이에요. 시간이 겹쳐요. 시간이야 조정하면 되지. 요즘 애들은 다양하게 배워야 해. 할미가 전직 교사다. 척 보면 몰라. 그때 준우는 밥만 먹고 한마디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이 와서 정색하고 말하는 겁니다. 엄마, 앞으로 이런 건 저희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도와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렇게 통보하시면 저희 진짜 부담스러워요. 나는 서운함이 왈칵 밀려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내가 다 내 새끼, 내 손주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나조차고 그러냐? 민호가 한숨을 푹 쉬더니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뱉은 부담스럽다는 말이 가슴에 박혀 빠지질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미용실에 갔습니다. 젊은 미용사 총각이 싹싹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흰머리가 별로 없으시네요. 관리 잘하셨나 봐요. 그래요? 늙은이가 무슨 관리는. 저희 어머니는 50 넘으면서부터 맨날 나는 너희 위해서 다 희생했다 이 소리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랑 누나는 집에만 가면 죄인 된 기분이에요. 뭐 하고 사는지 말하기도 겁나요. 가위질 소리가 귓가에서 사각거렸습니다. 총각의 말이 내 정수리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왠지 빚진 기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희생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우린 그냥 엄마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나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으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 족쇄인지 남의 입을 통해 들으니 비로소 알겠더군요.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지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새 종이에 꾹꾹 눌렀었습니다. 엄마는 시간도 많고 너희 생각도 많이 나지만
너희를 조종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핫초코를 한 잔 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희생도 계획도 훈계도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숨쉬기가 훨씬 편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이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딸의 모습이 꽤 지쳐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너 얼굴이 왜 그리 까칠하니? 밥은 먹고 다니니? 비타민은 먹니? 하고 속사포처럼 쏘아붙였겠지만 이번엔 꾹 참았습니다. 왔어. 씻고 밥 먹자.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는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나는 딸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려다 말고 그냥 내 밥만 먹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어때? 내가 조심스레 묻자 딸이 이런저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상사가 어떻고 프로젝트가 어떻고 예전 같으면 그래도 윗사람한테는 네가 잘해야지라거나 참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훈수를 뒀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저런 힘들었겠네. 그 사람 참 이상하네 하고 맞장구만 쳤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딸이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좀 다르네. 뭐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하잖아. 충고도 안 하고.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뭐. 딸이 씩 웃더니 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은 참 맛있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소통 강연에 갔습니다. 강사는 40쯤 되어 보이는 인상이 선한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칠판에 세 문장을 썼습니다. 1. 내 말대로 해라. 2. 내가 죽으면 이건 내 것이다. 3. 다 너희를 위해서 한 일이다. 어르신들, 이 말들이 사랑인 줄 아시죠? 사실은 폭력입니다. 강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해받고 싶으신데 명령하고 계시죠? 사랑을 주고 싶은데 돈으로 거래하고 계시죠? 희생했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자식에게 평생 갚지 못할 부채감을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훌쩍거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포장해서 던진 말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 덫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노트 맨 앞장에 크게 적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말 3가지. 그리고 그 아래에 칠판에 적혀 있던 세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에서 돌덩이가 하나씩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이들을 돈이나 죄책감으로 묶어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서 여기가 편해서 찾아오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나는 변했습니다. 민호가 전화와서 요즘 아내랑 좀 냉전 중이에요 라고 했을 때도 여자가 원래 그렇다거나 네가 좀 참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자기 속내를 털어놓더니 마지막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니까 좀 정리가 되네요. 고마워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내 편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아래층이 소란스러워 내다보니 구급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습니다. 박 여사네였습니다. 혼자 사신 지 꽤 됐는데 아들이 미국에서 돈만 붙이고 오지는 않는다고 늘 씁쓸해했었죠.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셨는데 며칠 만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박 여사를 보며 나는 오싹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실버타운 갈 거야. 너희한테 폐 안 끼쳐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설마 나를 혼자 두겠어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자산관리사를 만났습니다. 대전에 있는 아파트와 서울 아파트를 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관리사는 내게 물었습니다. 단순히 공평하게 나눠주면 안 싸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금 문제는요. 혹시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면 어느 집을 팔 건가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유언대용 신탁을 권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맘대로 재산을 쓰고 내가 죽은 뒤에는 정해진 절차대로 신탁회사가 집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동의도 필요 없고 법적 분쟁도 없는 깔끔한 방법이었죠. 나는 서류를 정리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정한 거다. 너희 동의는 필요 없어. 그냥 알고만 있어라. 엄마는 이 집들을 너희를 묶어두는 밧줄이 아니라 나중에 너희에게 도움이 될 도구로 남기고 싶다. 아이들은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저희 믿어주셔서. 그날부터 나는 진짜 자유를 찾았습니다. 나는 서울대학로에 있는 평생교육원에 시니어 글쓰기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대전역에서 KTX를 타면 서울까지 1시간이면 갑니다. 예전 같으면 늙은이가 무슨 공부냐. 돈 아깝게 했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첫 수업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을 쓰세요. 라는 주제에 나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해외여행을 못 간 것도 박사 학위를 못 딴 것도 후회되지 않는다. 다만 나 자신으로 살기보다 엄마라는 역할로 너무 오래 살았던 것이 후회된다. 다 쓰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나는 대전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 따라인의 근처 비즈니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혼자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여대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내 생일에 일본 교토행 비행기표를 끊어왔습니다. 엄마, 같이 가자. 내가 쏠게. 비쌀 텐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그래, 고맙다. 우리 딸 덕분에 호강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교토의 골목길을 걷고 두부 요리를 먹고 료칸에서 온천을 했습니다. 딸이 내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진짜 보기 좋아. 소녀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를, 방문을, 감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고 내가 먼저 즐겁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자주 찾아옵니다. 어제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낭독회 무대에 섰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이제 3가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의 재방송이 아니니까요. 둘째, 죽으면 다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게 더 낫습니다. 셋째, 다 너희를 위해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빚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어야 하니까요. 낭독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사랑을 전하는 법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저 나 자신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는 것을요. 차가 참 향기롭습니다. 오늘 밤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